우리들은 보통 가치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해 가치관은 말 그대로 이것과 저것이 있을 때 그중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돈과 출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돈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양심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반대로 양심이나 애국심 또는 타인을 위해 베푸는 따뜻한 친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 가치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갑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들의 삶은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형태가 결정됩니다.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 한 개인에게 있어 그가 가지는 가치관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로 철학하면 늘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라이벌이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아주 러프하게 설명하면 아테네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았고 스파르타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비슷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경우 싸움박질을 그렇게 잘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전성기 때 스파르타의 총 인구가 대략 15만 명이었는데 그중 실제 스파르타에는 약 9천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헤일로타이라고 해서 다른 지방과의 싸움에서 이겨 끌고 온 노예들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노예들이 농사를 비롯해 모든 일을 했고 스파르탄들은 일체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들 인구의 거의 15배나 많은 잠재 적들을 노예로 부리며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그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키면 공격을 당하고 몰살될 위험이 늘 있어 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도 약간이라도 장애가 있는 아이는 즉시 죽이고 또 아이가 7살만 되면 벌써 아고게라고 불리는 일종의 특수 군사학교로 보내져 극한의 배고픔과 추위는 기본이고 온갖 종류의 공포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게 하면서 몸과 정신을 강철처럼 단련시켜 스파르타의 모든 남자들은 이미 17살이 될 때쯤이면 모두 일당백이 가능한 특급 전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으며 전사가 된 스파르탄들은 정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예들인 헤일로타이들을 죽였습니다. 딱히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거의 매일 또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의 헤일로타이들을 죽임으로써 스파르탄 전사들의 야수성을 늘 최고로 날카로운 상태로 유지하고 동시에 노예들인 헤일로타이들을 늘 공포 속에 살게 하여 대지진 때문에 스파르타 전체가 뒤집혔을 때 딱 한 번 빼고 그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반란은 꿈꾸지도 못하게 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스파르타는 돈과 출세가 인간의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라의 돈을 아주 무거운 철로 만들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게 하여 다들 부자가 되는 것을 꺼려했고, 출세 또한 전쟁에서 분명한 공을 세울 때에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의 낙하산 인사 따위나 비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전사가 사회의 최고 계급이었고 국가가 종교였으며 앞서 설명한 극단적인 수준의 전투력 단련 외에도 그와 비슷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철학 공부를 통해 지혜 또한 늘 갈고 닦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뛰어난 머리에다 또 가장 뛰어난 전투력까지 두루 갖춘 정말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한 전사들로 그들은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무려 800년이나 그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잔인했으며 극단적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무슨 전쟁광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보이는 이런 스파르타의 국가 철학이 어딘가 열등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최고로 완벽한 국가에 대해 설명한 채 국가론에서 묘사한 그 상상의 국가는 바로 스파르타를 모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많은 철학자들은 민주주의를 그리 좋은 이데올로기로 보지 않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사회와 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던 고대 아테네와 그것과는 극단적으로 달랐던 스파르타의 사회주의 시스템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들도 각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과거 아테네와 스파르타 또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뭐가 엄청 대단하고 심오한 단어 같지만 이건 뭐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누군가의 생각일 뿐입니다. 니체의 철학도 또는 쇼펜하우의 철학도 그게 무슨 하느님이 석판에다 새겨서 이게 진실이다 하며 우리 인간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유럽에 살던 꽤 똑똑했던 어떤 아저씨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만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철학들은 그만큼 그 생각의 발상이 날카롭고 또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뛰어난 설득력으로 인해 널리 공감받고 지금까지도 공부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오류가 없는 경우가 드물며 다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식론의 대가이자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자기가 살던 동네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가 본 적도 없는 역대급 집돌이였던 칸트의 경우 아무리 그의 형이상학적 이론이 뛰어나다 한들 그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직장 생활에서의 처세나 결혼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우리가 천재 철학자 칸트보다 더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학자들의 전유물이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지식인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철학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이며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재료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북한처럼 살아갈지 아니면 대한민국처럼 살아갈지를 그냥 내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각들, 그러니까 다양한 철학들을 접하며 나만의 인생 가치관을 다듬어 결국 나만의 인생 철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선동이나 광고 따위에 쉽게 휘둘리게 되어 결국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사립학교들이나 명문학교에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지겨운 철학 수업을 필수 교육 코스로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라든지 칸트의 인식론 같은 것을 형이상학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형체가 없는 생각들을 마치 물리학을 다루듯 이리저리 끼워 맞추며 그 안에서 일종의 법칙을 찾아내 정리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에 만족하고 빨리 넘어가야 하는 생각계의 양자 물리학 같은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어려운 철학은 내가 그쪽으로 박사 학위를 따서 강단에 설 목적이 아니라면 재미도 없고 머리만 엄청 아플 뿐 우리들 살아가는데 사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철학은 어렵다 하고 말할 때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류의 철학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파벳도 안 배운 초짜들에게 갑자기 영문학 에세이 수업을 소개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 기겁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기피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계에도 정말 쉽고 재미있으며 무엇보다 진짜 실용적이라서 마치 나만의 심리학 전문 의사를 100% 옆에 둔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며 고비고비마다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철학의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대한 처세에 대해 물론 그 내용이 조금 너무 직접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지혜들을 알려주고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같은 책을 보면 각각의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어 인간관계를 더욱 유연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스토아 철학이라는 특수 분야는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거나 좌절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에 특화된 말하자면 약간 자기계발서에 가까운 생활 밀착형 철학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으로 제가 소개하는 책의 제목이 바로 스토아 수업인데 총 26명의 스토아 철학의 대표 철학자들을 그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소개하며 스토아 철학의 핵심 교훈들과 더불어 그 역사까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특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관리용으로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업무 강도가 세고 스트레스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최신 트렌드 공부 주제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 역시 구글에서 자문으로 활동하며 그 외에도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대기업들에서
철학 멘토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철학을 통한 직장에서의 심리적 웰빙 및 마케팅 컨설팅 일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종종 불행을 이기는 철학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답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현대인들의 삶이나 크게 다를 것 없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랑 문제 또는 기타 인간관계 문제로 지금 우리와 다름없이 고통받았던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 중 그런 필연적인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그 시기를 지나가고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한 26명의 대표 스토아 철학자들의 삶과 그들이 찾아낸 그 방법들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어 그것을 참고하여 자신이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 극복 전문가 26명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스토아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나 학자는 또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제가 소중히 여기는 짧은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며 우리가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며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때로는 등 뒤에 무거운 짐이 아닌 내 신발 속에 숨어 들어간 작은 돌멩이인 경우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조금 바꾸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조금 달리 먹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데 때론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문의 가장 짧은 버전을 여기 소개합니다. 평온의 기도.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평온함과 용기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